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대기업과 재벌, CEO와 오너 일가들을 파헤치는 CEO 파일 재계 뒷담화, 오늘 5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이 발표가 됐고 했는데, 이 재계 3세대 또는 4세대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하고 이 집단들의 동일인 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 늦게 나왔죠. 그렇죠. 대기업 집단 지정과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좀 보면 돼요. 네, 두 가지 다. 물론 대기업 집단의 어떤 형태는 영국에도 있고 유럽도 있긴 있어요. 독일도 있습니다. 네. 집단이라는 형태로 약간 규제를 하거나. 그런데 동일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 재벌이란 말이 일본에서 오지 않았어요? 일본의 다이바츠에서 왔죠. 네, 근데 일본은 일본은 지금 없나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일본은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재벌은 특징이 뭐냐면 일본의 자이바츠에다가 패밀리를 합쳐야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이바츠는 패밀리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상호.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나릴자 패밀리, 그러니까 닛산, 히타치, 신일철, 그 주부자 패밀리, 세미토모, 뭐 아사히 글라스, 아사히 이 기업 꼭 가신 그룹처럼 하나가 있고 가신 기업들끼리 서로 상호 협력을 하는 이게 자이바츠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은 협력업체, 스테이크홀더들이 협력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오너가 있고 그렇죠. 이 패밀리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형성하는 게 이제 재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 이제 규제가 나온 거죠. 보면 실제 이제 오너들이 기업 상호 출자 제한,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팽창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상호 출자 기준으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만듭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노태우 정부가 87년에 출범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재벌사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유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재벌의 역사를 쭉 보면 왜 87년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대기업 집단을 반대로 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부가 끝날 무렵부터 대기업 집단들의 자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만큼 권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단인 거죠.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이게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자산 규모 4천억으로 시작했습니다. 4천억으로 쭉 하다 보니까 92년도에 70억까지 늘어나는데 너무 많다 해가지고 재계에서 반발을 했죠. 그래서 93년도 언제인 줄 아시죠?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김영삼 정부인 93년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친재계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30대 그룹.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30대 그룹이란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0개만 하자. 자산 상위 30개만 해서 규제를 하자 해서 2001년도까지 30대 그룹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30대 그룹을 하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너무 밑에 큰 데도 많은데 너무 적다 해가지고 다시 바꾼 게 5조 원, 2조 원 사고. 이 당시에는 이제 4천억보다는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92년도 78개니까 31억 끊으면 48개는 이제 관리가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도에 비슷하게 이제 다시 자산이 이제 2조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는 누구죠? 노무현 정부. 정권마다 바뀌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2조 원 이상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43개가 다시 규제가 돼서 이게 또 한 80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됐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자산 규모? 높이자 해가지고 MB 때 이명박 때 5조 원으로 높입니다. 자 이래 높이다가 박근혜 시절에 또 바뀌는데 뭐냐면 5조 원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규제가 심해. 그 5조 원과 10조 원으로 분리해서 관리하자라고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대기업 집단 분리법인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은 5조 원 이상, 현재는 이제 유시기간이 59개입니다. 이번 발표한 건 5조 원 이상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내부 그래도 공시를 해야 되고요. 비상장 주요 사항에 대해서 오너 일가들의 지분을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 소유 현황도 다 신고해야 돼요. 언제? 주식이 바뀌고 워킹데이 3일이네, 5일이네. 공시를 해야 되고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조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조 원 이상 기업은 현재 내부 거래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호 출자, 기업 간끼리 상호 출자가 안 되는 기준은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금지, 채무 보전 금지, 순환 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규제에다가 요만큼이 추가되는 추가됩니다. 거죠. 그러니까 5조 원, 10조 원 이것도 받고 이것도 둘 다 받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규제를 받는데 동일인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보시면 동일인은 뭐냐 하면 동일인은 이 5조 이상이 무조건 동일이 지정. 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은 뭐냐면 동일인은 네가 주인이잖아. 이건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예. 주인. 그죠? 무슨 소리야? 네가 다 결정하잖아. 네가 실제적으로 원은 아니야? 이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동일인의 기준을 잡아야 이 내부 거래 기준이 뭐냐면 친척 친족 6촌 인척 4촌까지는 내부 거래 하지 마라. 하면 얼마 이상 하면 우리 규제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 내부 결의의 기준이 되는 게 그렇죠. 바로 이제 동일인이. 그렇죠. 동일인 기준으로 그 친인척 6촌 인척 4촌까지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같은 집안이니까 같은 집단이네 묶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룹의 회장이나 동일인이 다른 경우도 다를 있을 수도 수가 있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코롱 유흥 회장이죠. 그렇죠. 사퇴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대기업 집단 그 순위 변화나 새로 신규로 이렇게 진입하거나 탈락한 집단이 어딘지 좀 봐볼까요? 우선 순위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조 원 이상 34개만 좀 봤어요. 10조 원 34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탈락한 기업 먼저 볼게요. 여기 이제 총 59개 집단입니다. 여기 5조 원에 10조 원 사이고. 작년에 60개에서 지금 하나가 한개 줄어든 줄었죠. 거죠. 어느 나라가 어디가 이제 줄었냐 하면은 새로 들어온 곳은 애경하고 다오큐움이라고 여기가 5조 원이 넘으면서 새로 집단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10조 원 이상으로 새로 진입한 그룹은 카카오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가 10조 이상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간 건가요? 그렇죠. 여기다 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언론에서는 10조 원 넘으면 그래도 재벌 아니냐.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이번에 재벌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탈락한 곳은 어디냐면 이제 5조 원 이하대가 탈락한 그룹이 한솔. 네, 한솔이 이제 5조 원 이상 탈락했고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곳이 이제 있고 이제 신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새로 동의로 지정된 그룹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좀 한번 살펴봐 볼까요? 우선 요게 이제 10조 원 이상 기업인데 요 표시한 곳이 이번에 신규 동일인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LG 구광무 회장, 구무회장 돌아가셔서 그다음 동일인으로 회장이 되면서 동일이 됐고요. 그러니까 구본무에서 구광무로 바뀐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한진도 한진의 이제 조양 회장이 이곳에서 조건 회장으로 말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두산 박정원 회장도 사실은 재작년에 됐어요. 회장은. 그런데 이번에 동일인 됐습니다. 작년에 동일인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용 지금 부회장 지난해 변경됐어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지난해 변경됐습니다. 그렇군요. 동일인 지정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룹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신청을 안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신이 동일인이야 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 두 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는
유광무 회장하고 박정훈 회장은 신청을 해서 됐는데 조원태는 지정을 했습니다. 요 차이였습니다. 자, 한진가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집안에 그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5월 1일까지 신청을 해. 너희들 회장 돌아가셨잖아. 왜 신청을 안 하지? 라고 했는데 신청할게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8일까지 신청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 후에 미뤄치고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했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히는 거는 사인돼 있답니다. 좋은 사인은. 근데 문제는 동일인으로 사인은 내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동일이 신청을 하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청한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한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봐봤더니 역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안 내부에서 회장 취임 자체도 셀프로 했다. 조원태 회장 취임 당시에 24일 날 4월 24일 집안에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셀프 회장 취임을 했다. 그거는 이제 공시에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공시 대상. 그 공시 위반은 아닌가요? 지금 그것도 법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시보다 선행하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의 정관이에요. 그렇죠. 각 기업마다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은 그 상법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이냐 정관이냐면 정관에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상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그 이번에 한진의 경우를 보니까 정관에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집안 내부에서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그 지금 회장 셀프로 했다는 것도 지금 거의 확실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한진과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 조양호 회장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안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17.84%의 한진 칼 지분이 조원태 회장에게 전부 가지 않았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가지 않았다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갔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명희 여사가 1.5 나머지가 이제 1대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명희 여사가 약 6%, 5.96%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조원태, 조연아, 조연민 이 3남매도 약 6% 정도 되는 현재 갖고 있는 합체가 합쳐서. 그러면 이 네 분이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분이 합치지 않으면 현재 KCGI가 14.98%예요. 1대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경영권 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속,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상속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임의로 조원태 회장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또는 가족들이 합의한다 그래서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네. 어느 누구든 유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류분인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네. 이미 그 한진가는 그 이전 조양호 회장 때도 상속 문제가 커져가지고 메리츠-증권 뭐 하고 한중공업하고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일인 지정이 그러면 이제 매년 지정을 하는데 동일인 지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이번에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지금 1설에 의하면 이렇게 요구했대요. 저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시니까 안 바꿀 거면 정몽구 회장님의 사인을 가져와라. 어떤 사인이요? 직접 사인. 우린 그대로 하겠다. 동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실제 지금 1설에 의하면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현대차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 1, 2년 충분히 간다 봐야 되고 그 외의 그룹들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이미 변경된 그룹은 지금 4대 그룹 내에서는 SK하고 현대차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회장 이재용 바뀌었고 LG보험 회장으로 바뀌었고 롯데 진동 회장으로 바뀌었고 한진 조원태 바뀌었고 두산 박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그룹들 좀 보면 지금 예상되는 그룹은 우선 현대차입니다. 그렇죠. 예, 현대차가 고령이고 좀 81살이시고 좀 병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기념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선으로 조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직에 들어갔고. 정의선 부회장. 자, 그다음 신세계 그룹인데 이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이 기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이쪽도 지금 조직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명희 지금 회장이신가요? 회장입니다. 회장님은 아직 건강이나 이런 건 문제 없습니다.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고령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 그러니까 범삼성그룹 형제죠. 이명 회장만 활동을 하고 있죠. 이건 회장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한솔도 빠졌고 신세계도 이미 빠졌고 혼자 계시는 거죠. 대림의 경우에는 이미 이해국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왜 안 바꾸느냐? 지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판단하는 그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영도 고령이십니다. 지금 노인회 회장으로 계시죠. 그래서 아들 이성훈인데 이 집은 문제가 뭐냐면 지분이 전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효성도 이번에 안 바뀐 게 신기합니다. 원래 조현준 회장으로 이미 회장 지명은 수산 박정우 같이 됐거든요. 작년에 이미 회장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동의인을 조성래 회장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소송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마 여기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롱도 이미 퇴진을 하셨죠. 이용일 회장이 올 초에 하셨는데 여전히 이규호 아들로 전무죠.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절대 들어간 것 같고요. 중원건설 고령이십니다. 이번에 그 해럴드 경제를 M&A 하셨죠. 어제 발표했죠. 중원그룹이 해럴드에 지금 언론사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들로의 아직 바뀌지 않았고 한국타이어 역시 조성래 회장 형제죠. 조영래 회장과 동생이죠. 한국타이어가 조성래 동생인데 고령이십니다. 이거 이제 조일게 들어갔고요. 태영은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구속됐습니다. 깨든 부리다가 구속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나요? 어렵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권한을 했으니까. 동원그룹도 이 김철 회장이 고령으로 퇴진을 선언하셨거든요. 이번 거창하게 하셨는데 아들이 이제 김남정, 그러니까 둘째죠. 한국타이어 한국투자증권 동생이죠. 동생 둘째인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김남구 씨의 동생. 그다음에 애경그룹도 고령이신데 아직까지 최영석 부회장으로 남아 있어서 대부분 철저히 곳이 많습니다. 자, 동일인 지정 제도가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동일인 지정 제도를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은 건지 또 바뀌어야 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제부터 이제 좀 보수 언론 쪽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동일인 지정 이거 켜켜먹은 거 아니냐. 근데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요. 4차 산업 IT 혁명인데 아직까지 80년대 족쇄를 채우고 있다. 지금 이제 카카오가 이제 들면서 그런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 부류에서는 아직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류가 있는데 기준을 좀 볼게요. 기준이 뭐냐면 제가 볼 때 기준이 이렇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좀 비교하면 아까 제가 자이바치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 가족 기업이에요. 기업 집단이 아무리 커도 삼성그룹이 이번에 400조를 넘었습니다. 자산규모가 처음 414조가 됐는데 그런데도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총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최고 경제와 이사회를 무시 못 돌아갑니다. 일본도 아직 기업 집단이 있네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호 소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타가 제일 큰 기업인데 토요타 집단을 보면 토요타와 덴소 그 외에 협력업체들이 지분을 상호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수직화돼 있는데도. 수직화돼 있는데도 그래서 일본은 수직화라고 그러지만 실제 이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덴소가 토요타 지분 갖고 있고 토요타가 덴소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관계고. 그 기업을 우리는 기업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도 원어체제로 있었는데 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내부성이니까 임원진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요타의 그 쇼이치로 회장의 지금 증손자가 지금 토요타 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있죠. 근데 있는데 이분 50대 제발 못 들어가요. 그 자기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고요. 그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인데 이 우리나라 재벌들은 대부분이 정부의 개발자금과 정책금융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고 동일인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부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합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권이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로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어질 텐데 여전히 가족이라는 구조로 묶다 보니까 야 너희 혹시 가족끼리 뭐 이렇게 먹는 거 아니냐? 이거를 사익 편취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통일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동일의 지정은 아직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오늘 이제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